오늘 오전에 2시간 우리 강의를 해주신 이상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 317페이지 그 남명학파와 덕계하는 그 앞에까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장에 남명학파와 덕계하는 그 부분을 부분하고 결론 부분을 짤막하게 하고 그래 구체적으로 영년일기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17페이지 있는 기록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조금 부분만 보겠습니다. 덕계는 남명의 문인이면서 동시에 퇴계의 문인이기도 합니다. 또 남명과 퇴계를 만나기 이전에 당곡 정희보에게도 배웠습니다. 당곡 정희보라고 하는 분은 함양에 계시는 분이었었는데 이 덕계 선생이 원래 함양 오시고 함양에 자기 외가가 있고 해서 함양에 자주 출입을 해서 함양에 자기 친구들이 많습니다. 덕계가 친하게 지내는 인물이 옥계노진, 구졸양희, 계암강익, 청년 이후백, 남계 이휴무 등인데 임희무 등인데 이들이 모두 당곡의 문인들입니다. 이 덕계 선생의 연보 19세조와 21세조 거기에 보면 양구졸과 노옥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만 단순히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에 당곡 정희보가 함양에 살고 있었고 또 이 앞에서 언급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 덕계와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또 그들이 거의 당곡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덕계가 당곡의 문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덕계가 함양에 자주 출입하면서 덕계의 문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남명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함양에 있던 이 방금 언급했던 이런 분들이 남명의 문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공부하는 것 이거는 이제 오늘날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명한 학자가 있으면 유명한 학자 곁으로 자꾸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남명이 그렇게 이름을 내기 이전에 당곡 정희보는 함양에서 이 방금 이야기했던 덕계 옥은 구졸양희 그다음 옥계노진 계암강익 이런 제자들을 길렀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과거에 거의 다 급제했어요. 그런 걸 보면
당곡 정희보라고 하는 분의 문집은 후대에 나옵니다. 후대에 나오고 문집 내용을 보면 당곡 선생의 문집은 후대에 좀 조작이 됐다 싶은 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분은 그런 이 학문이 이 무슨 학문 내용 자체가 독창적이었다 뭐 이런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분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문과에 급제를 많이 한 것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과거에 합격하게 할 수 있는 쪽집게 과외 선생이었어요. 실력이 이제 과거 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아주 능력이 탁월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역량이 있었던 분인데 후대에 이분의 종손자가 이제 내암 정인홍의 제자인 정경운이라고 하는 고대 정경운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 뒤에도 함양에서 그 당곡의 후손들은 당당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집의 내용에 일부 다른 사람 내용 것이 그게 약간 들어있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 안 넣어도 될 것이 들어가 있고 그분이 뭐 문집이 없다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한 고을에 문과급제자가 대여섯 명 되도록 자기 제자에서 그렇게 나온 이런 경우는 흔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곡 정희보라고 하는 분은 그 자체로서 제자들이 그 문화의 제자들이 그렇게 뛰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의 그 학문적 역량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달리 무슨 독창적인 학문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글을 잘 익히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잘 표현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탁월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남명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니까 이 남명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신 자세가 남다른 분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지금 과거 급제했던 이분들이 남명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글 내용을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이 읽었던 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로만 보면 성인이 되는 공부입니다. 성인이 되는 공부인데 현실에 벼슬길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그 인사 고과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이거는 비슷한 또래로 같이 이 전개에 나갔다가 자꾸 밀리고 있는 거 이거는 견디기 힘든 일이란 말이죠. 거의 아주 정신적으로 수양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벼슬길에 더 나아갈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왜 그런 사람하고 어울렸던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슨 저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벼슬길에 안 나가면 모를까 나가면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역사에서 나쁜 이야기만 가지고 나쁜 점만 부각을 시켜요. 그리고 그 나쁜 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그 나쁜 놈도 다른 측면을 보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 다정하게 지낼 만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못된 짓을 할 적에 나도 그게 끼어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럼 나도 못된 놈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을사사화라고 하는 그 일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는데 을사사화는 명종이 임금이 되기 이전에 인종하고 명종은 서로 형제간이에요. 근데 인종이 임금이 돼 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죽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 누가 임금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원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명종의 외삼촌이에요. 그 자기 생질이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명종 말고도 임금 될 사람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정상적으로 먹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나쁜 짓을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명종이 임금되고 난 뒤에도 불안한 거예요. 명종 말고도 임금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명종이 임금된 상태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좀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사실은 이게 을사사화입니다. 그래 처음에 한두 명 이 처벌하고 할 적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처벌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살살 그걸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명종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살살 골라내가지고 처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을사사화 때 당한 유림들이 많고 그 유림들 중에서 이제 남명의 친구가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는 회제 선생, 그 다음 퇴계 선생, 이 그때 벼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제 선생은 그 당시에 위관이었어요. 위관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검사하고 판사하고 겸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조사하고 나중에 판결을 내리고 하는 이런 일까지 하는 분인데 이 회제 선생이 그 위관이었다. 그 을사사화 때. 그런데 회제 선생이 무슨 터무니없이 누구를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없어서 회제 선생의 후손들이나 회제 선생을 지지하는 분들의 후손들은 회제 선생이 그때 위관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다. 회제 선생이 그때 위관을 안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을사사화에 위반했던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거를 나중에 그분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처지란 말이죠. 그 을사사화 전체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후세에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회재 선생은 그 정도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어떻게 평가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지금 오늘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도 처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하면 이게 맞고 저 사람을 이해하면 저 사람이 맞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달라지면 그때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편을 인정해 줘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치 쪽에서는 늘 그렇단 말이죠.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같은 큰 정치 틀은 유교 사회였어요. 그런 정치 틀 속에서 내려온 것이긴 한데 오늘날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요.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대치된 이 상황이 이념이 달라요. 그런데 또 이 남한 안에서는 그 이념 다른 사람들끼리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저는 영원히 나라가 두 개가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통일이 된다. 이래 볼 수 있어요. 통일이 되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통일이 되느냐 아니면 저 북쪽 그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통일이 되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무슨 저쪽으로 정권을 넘겨주는지 저쪽에서 누가 잡아가 정권을 이쪽으로 넘겨주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로 통일될 적에 무슨 정권으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가 이 평가는 확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현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역사는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에서 자기 딴에는 뭐 큰 욕심을 안 부리고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후세에 가면 아주 지탄받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이 정치 현실에 딱 그 자기가 현장에 있게 되면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는 말을 편하게 합니다. 을사사화 때 그 처벌의 주체였던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뭐 몰아붙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 상황을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뭐한대 벼슬 하고 있었던 거 벼슬 그만두고 나와버리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그때 그렇게 심각했는지 무슨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 요즘도 재판해가지고 뭘 처리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때도 그 나름대로의 오늘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잘못한 게 있으면 불러다가 문초를 하고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몰아붙인 거죠. 죄 있다고 해가 몰아붙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퇴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저는 몰랐다고 봐요. 그걸 알았으면 금방 두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벼슬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1548년 무렵에 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났는데 1548년 무렵부터 퇴계는 벼슬을 그만두려고 하고 자꾸 물러나려고 하고 그리고 1553년 이 무렵에는 남명한테 편지를 써서 왜 임금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데 벼슬 안 나오느냐 하고 남명을 떠본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남명이 지금 과연 벼슬할 만한 시기인가? 그럼 나는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인다. 내 눈을 좀 밝혀다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남명이 시세를 제대로 보고 있다 하는 뜻으로 퇴계가 답한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좀 지난 뒤였습니다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덕계는 그 뒤에 이 명종 시기 중에서 1559년 무렵에 과거에 급제를 하는데 59년이 58년인가 그때 과거에 급제하는데 그래 급제해가지고 첫 벼슬이 서울에서 잠깐 벼슬을 하고 난 뒤에 이 성주 향교에 이제 교수로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퇴계 선생의 제자였던 금계 황주량이 그 성주 목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친해가지고 성주의 교육에 힘을 써서 그 당시 금계 황주량과 이 덕계 오건이 그 있을 무렵에 그 교화가 성과가 나가지고 동강기무옹 뭐 한강정구 등등 해서 성주에 학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 덕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금계 황줄량을 만나면서 퇴계 선생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이제 덕계가 퇴계 선생을 찾아갑니다. 1561년 그 무렵인데 그래서 이제 덕계 선생이 퇴계 선생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덕계의 제자였던 한강정구도 덕계의 권함으로 인해 가지고 퇴계 선생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상도 전반적으로 이 당시에 남명 선생과 퇴계 선생이라고 하는 이 큰 학자가 있어서 그 큰 학자들한테 다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곡이라고 하는 분은 함양에서 이제 이름을 얻고 있었던 분인데 이 남명과 퇴계가 남명은 이 경상도 지금으로 말하면 남도 정도, 경상우도 이 근처 전체에 이름을 크게 얻어가지고 자꾸 이제 부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계는 안동 근처에서 이름을 얻어서 크게 이제 학자로서 자꾸 1550년대, 60년대 이렇게 가면서 자꾸 이름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남명의 경우는 벼슬을 포기를 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나는 성인이 가는 그 길로 가겠다. 그게 이제 위기지학이야. 위기지학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결정했던 때가 31세인데 31세 이후로 이제 김해에서 살고 김해에서 살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를 고향에 묻고 난 뒤로는 자기 태어난 곳 삼가 토동에서 또 한 10여 년 살고 그 뒤로 이제 60세 넘어서 덕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덕산은 지리산 밑이고 해서 지금도 뭐 골짜기이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참으로 그게 깊은 골짜기 차도 다니지 않고 걸어서 가는 곳인데 근데 진주 덕산으로 들어가고 난 뒤로부터 오히려 남명의 제자들이 자꾸 불어납니다. 갈수록 이제 이름난 제자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 남쪽에는 남명이 있었고 북쪽에는 퇴계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역사상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두 분이 퇴계와 남명이다. 그런데 퇴계는 소백산 밑에서 강학을 했고 남명은 지리산 밑에서 강학을 했다. 이러면서 나이가 같으면서도 이 같은 도에서 한 사람은 북쪽, 한 사람은 남쪽에서 그 학문을 했는데 그 학문의 기질이 좀 다르다. 남명은 길을 좀 중시했고 퇴계는 인을 좀 중시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신사의 봉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불교의 그 정신적인 높은 봉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외를 했을 거예요. 그분이 불교를 치지 않는 유학자니까. 우리 유학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퇴계와 남명인데 그 퇴계와 남명이 같은 시대 같은 도에 한 분은 북쪽 한 분은 남쪽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가니까 이렇게까지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이 좀 공부에 관심이 있고 좀 그런 쪽에 민감한 사람은 들어서 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 근처 이 남쪽에서는 남명 선생에게 좀 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야 남명이라는 분이 딱 한데 그분이 과연 어느 정도인고. 그래서 요즘도 사람이 어디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슬며시 해가지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요. 그래서 야 남명 선생이 참 대단하더라.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남명 선생 제자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1560년대쯤 되면 남명 선생이 60세쯤 된 시기인데 이 시기는 이제 그 남명 선생의 명망이 전국에 알려져서 서울 쪽에서도 내려오고 그다음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뭐 경상북도 쪽에서도 오고 물론 요 진주 인근이 제일 많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니까 함양에 있었던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분들은 그보다 먼저 제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이제 자꾸 조금 더 이름난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찾아가게 되고 하니까 옛날에 스승의 숫자를 매기는데 한 사람이 스승이 서너 명씩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초기에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를 적에 눈을 뜨게 해주는 글자 가르쳐주는 스승. 거기서부터 이제 소학이라 이런 뭐 책을 통해서 이제 사람 되게 하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주는 이런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 스승은 글을 제대로 알게 하는 스승은 이제 그 스승의 능력이 뛰어나면 문과에 급제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훌륭함. 이 이제 정신적인 이 수준이 높은 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적인 경계가 높은 이런 분인데 그런 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는 찾아가게 돼 있다. 그렇게 남명 같은 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근처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그분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덕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당곡의 문인이었다가 나중에 남명문화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게 그래 됩니다. 그래 이제 저 거창 쪽에 가면 또 남명하고 비슷한 나이에 갈천 임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갈천 임훈 선생의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 남명문화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갈천의 문인이기도 하고 남명의 문인이기도 해요. 여기 이분들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분들은 당곡 정희보의 문인이기도 하고 남명의 문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남명의 문인이기도 하고 퇴계의 문인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남명 문인이기도 하고 퇴계 문인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후대에 그를 남명 문인으로 이야기해야 되냐 퇴계 문인으로 이야기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두 분의 문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것이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인 뭐 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를 들면 요 덕계 선생의 제자 중에 한강정구 선생 같은 분이 그러면 어떤 정도였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강정구 선생은 돌아가실 때 퇴계 선생 남명 선생 돌아가실 때 그 무렵에는 남명 쪽에 확 기울어졌던 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적에는 한강 선생이 퇴계 선생을 그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를 한다든지 뭐 그래 한 적도 없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만장이나 제문도 없었어요. 근데 남명생 돌아가실 적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를 몇 달 동안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만장도 있고 제문도 아주 길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강 선생이 처음에는 퇴계 선생보다 남명 선생한테 좀 더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이래 싶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퇴계 선생은 이제 서울 쪽, 요 안동 쪽은 물론 그렇지만은 퇴계 선생 벼슬 하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벼슬길에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퇴계 제자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퇴계 제자들과 자꾸 어울리면서 이제 1600년대 들어서면 퇴계 선생 문집이 1600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 돌아가신 지 한 30년 뒤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되면 한강 선생의 머리에 남명 선생하고 퇴계 선생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남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이제 남명 선생하고 퇴계 선생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까지 1600년대 무렵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명학파 안에
내암정인홍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약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퇴계 학파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대개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선생님한테 같이 같은 기간에 배웠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뭐 퇴계와 난명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도 세월이 400~500년 흐르고 난 뒤에도 그래도 또 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명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내암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와 요즘에도 이럴 수가 있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것은 경상도 특히 뭐 진주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관련해서 옛사람을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 이런 분이 있었네 하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를 옆으로 약간 빠졌습니다. 이제 이제 그러면 덕계 선생은 남명학파 내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냐 하니까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을 이제 좀 추려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덕계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수당 최영경 선생이 있고 또 그 뒤에 내암 정인홍, 그 다음에 그 뒤에 동강 김우홍, 또 그 뒤에 이제 이게 부사 성여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남명 선생하고 나이 20살밖에 차이 안 나고 그 나머지 많이 차이 나는 사람 45살 차이 나고 뭐 50세 차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0세 차이 나는 덕계 오건은 남명 선생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장로급에 속합니다. 나이가 많은 제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1521년생인데 1520년대 좌우로 해가지고 남명 선생의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덕계 선생이 제일 먼저 남명 선생의 제자가 됐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남명 선생의 제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저는 이 덕계 선생이라고 봅니다. 덕계 선생이 남명학파가 외연을 넓혀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주 인근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서울 생활을 하는데 요게 지금 영년일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남명학파가 외연이 확대된 것은 이 덕계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자기보다 뒤에 들어온 남명의 제자들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했던 나중에 특히 이제 1572년 남명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잠시 이분이 1572년에 남명선생이 돌아가시고 덕계선생은 1574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년밖에 더 살질 못했는데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남명 스님 돌아가실 그 무렵에 남명 제자들의 말하자면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덕계 선생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321페이지까지가 되게 그렇고, 이 뒤에 덕계 일기, 영년 일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보려고 하면 좀 앞부분을 약간 좀 보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까지 덕계 영년 일기를 뭐 1시간 만에 많이 볼 수는 없으니까 앞에 부분은 조금 지금 시간이 한 10여 분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거기에 보겠습니다. 이 덕계 영년일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덕계 선생이 친필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초서는 아니고 행서인데 가끔 초서가 좀 섞여 있는. 그래서 저는 초서를 잘 못 봅니다. 근데 마침 완전한 초서는 아니고 약간만 날려놓고 가끔 뭐 좀 휙 날려놔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영년일기를 제가 다 입력은 못했어요. 지금 요 뒤에 있는 322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정도까지 340페이지 정도까지 제가 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정리할 당시는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그때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볼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 컴퓨터에 쳐넣어가면서 봤어요. 그래 봤는데 아마 오자도 한두 군데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짐작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년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첫머리에서 했는데 이게 그 311페이지에 보면 1565년 정월부터 1566년 11월까지 약 22개월에 걸쳐서 쓴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65년은 남명 선생의 나이가 65세고 이 덕계 선생의 나이는 45살 때. 그 45살 때 정월달부터 시작해서 46살 11월까지. 그러니까 45살, 46살 때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45살, 46살도 나이가 적진 않지만은 이 당시에 45살, 46살은 사실은 이제 그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도 노인이 젊어서 40살 남짓된 사람 노인이라는 이야기하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40대가 되면 이제 이 무슨 중노인 이런 말을 쓰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40만 넘어가면 담뱃대를 차고 다녀도 된다고. 그러니까 긴 담뱃대를 가지고 뭐 다니지 못해도 담뱃대 차고 다니고 어른들한테 보여도 괜찮은데 그전에는 그거 이제 숨기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0살 넘으면 이제 적어도 그렇게까지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노인 축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사람들은 그때 손자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 34살부터 손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노인이라 갈만하죠. 진짜 할아버지니까.
근데 1565년은 45살 때입니다. 요때 이제 덕계 선생이 서울에 있으면서 맡은 직책이 뭐냐 하니까 학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학록인데 배울학자하고 기록할 녹자, 요게 벼슬 이름이 학록이고, 그때 중학에 있었어요. 서울에 이제 성균관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지방에 말하면 향교와 같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성균관, 이거는 전국을 커버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 안에는 동학, 서학, 남학, 중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학이 있는데 그 사학에 그 가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요 당시에 덕계 선생은 중학에 근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번 제일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학, 학교에 갔다. 이 말은 중학에 갔다는 것이죠. 그 이제 동서남하고 중 이렇게 네 군데 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학에 간 것을 왕학이라고 했어요. 학교에 갔다. 수유생 중용제 12장 지 15장 집주. 유생의 중용 12장에서 15장 집주를 받았다. 이런데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요 이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일제식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공부해 온 것을 발표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설명을 하면서 이제 불확실한 것은 교정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선생님 앞에서 강을 해요. 선생님 앞에서 강을 하는 이거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숫자를 씁니다. 이게 이제 강을 이제 주었다. 이건 이거 강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생들이 중용 12장에서 15장 집주 꼭 강하는 것을 이제 듣고 말해줬다라는 이야기죠. 시일 경연 조강, 이날 경연에 조강이 있었다. 그 서울에 있어도 이제 성균관의 학록으로 있는 사람은 이 경연에는 대개 참여하지 못합니다. 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경연관이라고 하는데 벼슬이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 그 학자들 가운데서도 벼슬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쯤 돼야 경연에 참석할 수 있는데, 경연은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하는 거예요. 임금 앞에서 이제 임금에게 이제 그 경서를 읽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건 임금을 가르쳐 주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임금이 듣는 거예요. 강의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듣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사실은 은근하게 임금을 교육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하들 가운데 강의하다가 그걸 현실에 접목시켜서 은근히 임금에게 그 이제 이 가슴이 찔리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들이 경연에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경연에 참석하면 신하들이 하는 말 다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 듣고 있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연을 잘 했던, 이 시대 이전에 경연을 열심히 했던 인물은 성종임금입니다. 그 성종임금은 아침에 하는 건 조강, 그 다음에 낮에 하는 건 주강, 낮주 짜서 주강, 그 다음에 밤에 하는 건 야대라케.
밤야자 마주할 대자 야대익하는데 하루에 3번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성종임금은. 그런데 중종은 그런 식으로 중종도 열심히 하다가 조광조가 나가고 난 뒤 조광조한테 질려버렸죠. 조광조가 나오고 난 뒤로부터는 경연에 참석하기 싫어한 것이죠. 그리고 요 이제 명종 임금은 어릴 때 임금이 됐으니까 이 경연을 자꾸 빠져달아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1565년쯤 되면 명종의 나이가 이제 30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쉽게 이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지 못해요. 임금이 그만두는 것도 참 무슨 핑계를 대가 해.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이렇게가 경연이 그만 시작하기 얼마 전에 그만 중단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록에 읽어보면 임금이 경연을 열겠다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태바입니다. 태바인데 다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어가지고 해놔놓고 그때 딱 가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에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 경연에서 조강이 있었는데 사간이었던 심의겸이 개 아뢰었다 이 말이죠. 뭐라고 아뢰었느냐니까 이 관학 사유 성균관을 관학이라 합니다. 성균관의 사유가 스승의 위치에 있는 선비가 전폐교회 오로지 가르치는 일을 폐지했다. 그러므로 예습 퇴폐라 예를 익히는 일 이것이 이지러지고 무너졌다. 그리고 풍속이 아름답지 않게 되었다라고 임금에게 아뢰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이제 자기가 듣고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자상 임금으로부터 상자가 임금으로부터 신명 성정원하여 성정원에 거듭 명령하여 사지 전교사학이라 그 성정원 사람들로 하여금 사학은 아까 동학, 서학, 남학, 중학이라 했죠. 그 사학에 전하여 임금의 명령을 전달했다. 요 교는 임금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전달했다. 고로 즉 출폐의 급추 청명이라 급히 나가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달려나가 명령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학생들하고 강하고 있었는데 조강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임금이 명령하니까 임금이 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담당자한테 임금의 명령을 받들으라 하니까 그래 후닥닥 나와가지고 그 명령을 받들었다는 거죠. 명령 받드는 방법도 임금이 무슨 정교를 가지고 오면 그냥 덜렁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상에 올려놓고 절을 하면서 받아야 되니까 이 일이 간단하지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방 이한림 경명이라 그날 이제 2월 26일에 이경명을 찾아가서 만났다. 그런데 이경명은 이게 1517년생입니다. 덕계보다 4살 많은 사람인데 이분은 성주 사람이에요. 성주에 사는 성주 사월이라고 하는 이 덕계 선생의 처가가 있는 크게 보면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인데 이거 이제 조그만 마을로 보면 마을이 거기서 덕계 선생의 처가 마을에서 한 500m 남짓 떨어진 500m나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인데 그 고성이십니다. 이 이경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한번 찾아가 봤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2월 30일에 도정자 사귀라. 정자 벼슬에 있는 도씨 도정자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독처무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친했는데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홀로 지내다 보니까 무료하다. 향사전절이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갈수록 절실하다. 수 가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가 가서입니다. 가서를 닦았다 이 말은 썼다는 말입니다. 가서를 닦아서 부송 뭐뭐와 함께 붙였다. 생주 사단. 생주는 이 비단인데 그 아무런 이 염색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생주 사단과 잠종 이지 누에씨 두 종이라고 하는 경우 일지가 분량이 있는 모양인데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누에 씨를 종이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는데 그 한 지가 뭐 어느 정도 분량인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누에를 먹일 적에 누에를 치는 그인데 그게 무슨 몇 대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종이 이지를 아울러 보냈다. 자기 집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비단하고 누에 시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권학정 문해가 내문 주역 건괴라. 주역이란 말이 잘못됐습니다. 주역은 우리가 아는 주역이라고 이게 시경 주역 할 때 그 주역을 해야 되는데 한글로 주역 쳐놓고 바꾸다 보니까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학정 권문해라고 하는 이 권문해라고 하는 분은 퇴계 선생 제자지요. 그 예천 사람입니다. 예천 권씨죠. 이 학정 권문해가 와서 주역 건괴에 대해서 질문했다. 당석 저녁이 되어서 왕견 가서 만나보았다. 이첨지 준민 애시 첨지 이준민의 그 상차 이 이제 첨지 이준민은 남명 선생의 생질이 남명 선생 생질인데 이 사람이 상을 당했어요. 자기 아버지 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의 자형이 이때 죽었다 이 말이죠. 역배 이강계 준민 애시 그 3월 2일 지나 3월 5일 하니까 3월 2일에 한번 갔다가 3월 5일에 다시 또 이준민의 상차에 간 겁니다. 근데 벼슬 이름을 첨지라고 했다가 강계라고 했다가 이래 한 것은 강계 부사를 했던 인물인데 그 당시에 아마 첨지는 실직이 없는 거예요. 강계 부사는 실직이고 그러니까 실직이었던 강계를 여기에 내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한 번은 첨지라고 했고 한 번은 강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강계 부사했다고 강계라고 합니다. 이강계 준민의 상차에 가서 절을 하였다. 이준민이라고 하는 분은 1524년이에요. 자기보다 3살 적어요. 1524년생인데 벼슬이 높아요. 자기보다 벼슬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역배라고 배자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냥 왕견 이렇게 했을 적에는 잘 표가 안 나는데 역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쓴 걸 보면 가서 이제 이 대우를 아는 사람이긴 한데 서로 잘 알고 있지만 벼슬 높은 사람에 대한 대우를 글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지 삼경 삼전 내환이라 삼경 3점에 이르러서 이에 돌아왔다. 한밤중 돼가 돌아왔다. 삼경이 요즘 말하면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삼경입니다. 그런데 삼경 3점 하니까 한 요즘 말하면 12시쯤 돼가 돌아왔다는 이야기. 다음 비부 막금이. 비부라는 말은 자기 계집종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비부 막금은 그 계집종의 남편 이름이 막금이라. 비부 막금이 자산은 내보 평안이라. 내보 평안 호소식 평안이라. 산음에서부터 와서 평안함을 알려왔다. 자기 고향 집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왔다. 호소식 중 벼류 호사하니 희 불매라. 좋은 소식 가운데서 특별히 좋은 일이 있으니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 요거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만 써놨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덕계 선생이 자식이 없다가 45살 돼가지고 자식을 얻어요. 그 자식이 사호오장이라고 하는 분, 유명한 학자지요. 그 사호오장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글이 지금 덕천서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호오장이 이제 한창 힘을 쓸 나이가 광해군 선조 말년 광해군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 근처에서 아주 이름난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요때 태어났다는 그 아들 태어난 걸 가지고 호소식 중 벼류호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써놨어요. 아들이 45살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건 굉장히 늦게 얻은 아들이죠. 그 앞에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덕계는 말하자면 자식 없이 죽을 뻔했는데 자식이 하나 났으니까 정말 이게 호소식 중에 벼류호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글이 단말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달리 요리조리 이제 맞춰 보면 아들 얻은 소식을 전해 와서 그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대개 옛날 어른들은 그걸 뭐 구체적으로 잘 안 적으려고 합니다. 뭔가 하여튼 말하는 게 혹시 뭔가 좀 말 때문에 잘못될까 이래 싶어서. 그 다음 3월 8일을 보면 시간이 저 혼자만 재밌어 하다가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됐으면 좀 쉬었다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기록을 보면 1565년 3월 8일이죠. 석취 이강계 장소. 그러니까 이강계는 이준민이고 이준민의 집 그 장례하는 곳에 나아가서 경야 밤을 지새웠다. 그 다음에 만장이라고 있는데 이 만장은 이공양 그러니까 이준민의 아버지 죽은 사람이 이공양이죠. 이공양에 대한 만장입니다. 이공양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 살았는가 하니까 지금 평소에 늘 살던 곳은 여기 금산면에 가방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요 진주 인근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알 건데 지금은 그게 서원이 다다를 임자 내천자 임천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임천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이공양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원래 있었던 집은 지금 거기 가방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입구에 큰 대밭이 있는데 그 대밭하고 그 근처가 아주 넓은 지역이 이공양의 집이었는데 집터가 지금 아마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임천서원의 땅이 그 가방이라고 하는 마을의 한 3분의 1이 되는 모양이에요.
마을 전체의 한 3분의 1이 임천서원의 땅이라고 하는데, 임천서원 그 땅이 이공량의 집터였습니다. 집터를 이공량이 서울 가서 이제 죽고, 이공량의 아들 이준민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이조 판서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간들이 다 서울 올라가서 살고, 이렇게 해서 이 진주에 있는 집을 누가 지킬 사람이 없게 되고, 이 진주 사람들이 이준민이라고 하는 분을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좀 향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이준민보다 앞선 시대 인물 한 분하고 그 이준민보다 뒷시대 인물 중에 남명 선생 그 제자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 후배들하고 해서 6분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5분입니까? 예, 5분. 네, 5분이 거기에 모셔져 있는데 주벽이 이준민입니다. 주벽이 이준민인데 그 이준민의 터에다가 그만 서원을 세운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터가 의미 있는 것은 남명 선생이 영모당이라고 하는 그 기문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요 이제 남명생 지은 그런 영모당 기고, 그 집 이름 영모당이죠. 영모당 칸 요게 이제 원래 그 이공량이 살던 곳이고 이공량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이 영모당은 영원히 그리워한다 이 말인데, 이공량의 아버지를 이제 이공량이 그리워해서 거기에 집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지어 놓고 남명에게 자기 처남한테 글 하나 지어달라 해가지고 그래 글 지어준 게 영모당 기입니다. 근데 그 영모당 자리가 바로 임천서원이었는데, 그 임천서원이 회철되고 난 뒤에 그 지금도 5분의 위패를 묻은 자리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남겨가지고 그 학교 입구에 대밭 근처에 가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새로 집을 이제 지어가 임천서원을 복원할 적에 그 자리에 집이 있고 뭐 해서 안 되고 해서 아마 약간 떨어진 곳에 지금 지어서 임천서원이 복원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천서원 자리가 바로 이 영모당 자리인데, 근데 제가 영모당 자리를 찾아본다고 찾아보니까 영모당이 거기 없고 동향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향양이라고 하든가, 저 대곡 쪽으로 가다가 서북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대곡 쪽으로 진주에서 대곡으로 가는 길 그 약간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덕에서 똑바로 내려가면 대곡 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가면 나중에 그 계속 빠져나가면 저 미천 우체국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동향이라고 해서 마을 이름이 동향입니다. 동쪽이라 할 때 동자하고 향할 향자, 동쪽으로 향한다라는 뜻이. 그 동향 마을이 있는데, 그 동향 마을 안에 지금은 마을이고 그 마을 위쪽에 옛날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동향사에 동향이라고 하는 절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남명선의 시를 남겨놓은 데 보면 그대는 서쪽으로 가는데 절 이름은 동향이네 이래 놨어요. 그 이제 동향사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제
서로 자형하고 이별을 해요. 예, 자형이 자기보다 1살 많으니까 옛날에는 8살 정도까지 버텼지만은 자형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진 못했다고 하지요. 자형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자형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누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이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왜 거기서 이별했나 보니까 바로 그 동양사에 있던 그 자리 앞에 그게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가 선대로부터 이 전이 이씨들의 대대로 묘소가 거기 있어요. 그 대대로 묘소가 있고 말하자면 이공량의 그 아버지 묘소도 거기 있습니다. 이공량 묘소는 거기 없고 이공량의 아버지 묘소까지는 거기 있습니다. 이정윤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거기 있다가 보니까 이공량은 자기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고 할아버지 산소도 거기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인사하고 그래 서울을 가려고. 그리고 남명은 삼가에서 글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서로 만나가지고 남명은 이제 진주 남고 이제 자기 자형은 서울 간다고, 서울 가는 걸 서쪽으로 간다고 표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리산 가까이 그 방향 쪽으로 가다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을에 가보니까 제실이 큰 제실이 있는데 그 제실에 들어가 보니까 영모당 기가 거기 안에 붙어져 있어요. 그 영모당 기 보니까 남명선생 글이에요. 그리고 왜 거기 있었노 보니까 회철되고 난 뒤에 원래 영모당 그게 임천서원의 강당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고마 없어져 버리니까 그 기문을 그쪽 선대의 그 제실이에요. 그게 동양 마을에 있는 제실은 그 자기 우때 이인미라고 하는 그 성주이 씨의 사위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 집안의 제실이 거기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걸어 놓은 거고 그 이제 남명의 시도 있고 그리고 가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뭐 퇴계선생 시라고 써붙여 놓은 게 있는데 그 남명선 시를 퇴계선생 시라고 써붙여 놓더라고 보니까 그 후대에 와서 이제 남명보다는 퇴계 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퇴계하고 뭐 관련 지을 게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걸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제 이 공량에 대한 만시를 여기 적어 놨는데 이 만시 이거는 덕계 집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덕계 선생 문제집에 없어요. 없는 거니까 이 영년일기에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세상에 크게 알려져 있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게 덕계 선생으로도 귀중하지만은 또 이 공량 후손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중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 3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손에게 넉넉하게 하여 두 봉황을 남겼고 조선을 생각하여 집 하나를 이루었네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요 이제 자손에게 넉넉하게 하여 두 봉황을 남겼고 하는 건 아들 둘이가 문과급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을 생각하여 집 하나를 이루었네 하는 이 말은 영모당 집을 지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3월 9일 삼경초에 부호 이관계 애후 그 이제 3월 8일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3월 9일 삼경초라고 하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이준민을 부호하여 지문회 심리허 문박 심리허에 이르러서 돌아왔다. 이거 이제 이준민하고의 친분이 남달랐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65년 3월 10일 이후의 기록인데 거기에 사람들 만난 걸 쭉 보면 그래도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 만나지만 그래도 기록을 보면 고향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남겨뒀어요. 3월 12일 보면 문박사 익성이 내방이라 이랬었죠. 문박사 익성하는 말은 문익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문익성이라고 하는 분이 남명선생 제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고향은 합천인데 이 문익성의 문익성의 후손이지. 그 후손이 지금 가방에 아까 이야기하던 그 가방에 와서 산다. 거기 산 지가 오래됐어요. 문씨들이. 그 다음 15일에 보면 왕견 노박사 기 문박사 익성. 그러니까 문익성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문 위 국희 문익성과 더불어 국희를 하였다. 국희를 하였다. 이 국희가 뭐냐? 국희는 이게 바둑이나 장기를 말하는데 바둑을 떴는지 장기를 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국자는 바둑도 국이라고 쓰고 장기도 국이라고 써요. 근데 그 문익성과 무슨 장기를 두었다. 질승질부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요 이제 질자는 교체한다는 뜻이 번갈아 있는. 번갈아 이기고 번갈아 졌다. 자소 차히 하시 이야 스스로 웃기를 이 놀이를 어느 시절에나 그만둘고 이 장기 뜨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공부하고 이래 해야 되지 장기 뜨고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언제 그만둘란고? 용지 불분 반부려 수조지 외유하라. 마음 뜻을 쓰는 것이 분간이 되지 아니하니 뜻을 제대로 써서 쓸 때 써야 되는데 장기 뜨고 바둑 두는데 내가 신경 써야 되겠나 이 말이죠. 반부려 수주지 위유하라. 도리어 염주를 세는 것이 나은 것만 같지 못하다. 이거 바둑 두느니 장기 두느니 차라리 염주 굴르는 게 더 낫겠다. 그 명상이라도 하지 않나 이 말이죠.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건 오로지 이길 생각만 하거든. 상대방이 실수해도 안 봐준다 이 하면서 막 사람이 승부에 대한 집념은 대단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부장한에도 안 물려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좀 실수했으면 아이고 막 그 물리게 하고 이렇게 또 뜯어댈긴 그래 안 두고 딱 무슨 소리냐고 일수불태직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 이게 수양하고 별로 상관이 안 돼요. 마음 수양이 되질 않는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염주를 세는 것이 더 낫지. 이게 염주 굴리면서 차라리 명상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이런 기록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덕계 선생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정말 독실하게 한 분이 이 중용을 그 무슨 1년에 1000번 이상 읽었다고 하니까 중용을 몇만 번 읽었을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독실하게 한 분인데 그래도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이 바둑 두게 되고 장기 두게 되고 막 두다 보면 이기려고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만두고 나면 반성이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 뭐냐 이거 한다고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이래 하면서 이제 차라리 염주를 굴리면서 명상이나 하는 게 낫지 이게 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요 일기로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 많이 반성을 스스로 했다는 이야기죠.
평명에 그다음 17일 기록을 보겠습니다. 평명에 취본관, 평명에 본관에 나아갔다. 이 본관은 성균관 본관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에 자기 근무지가 아니고 거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성균관에 나아갔다. 솔유생 행습례, 유생을 거느리고 습례를 행하였다. 유생들 데리고 가서 이제 예의를 익히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귀로에 돌아오는 길에 방이할림 경명이라 이 경명을 만났다. 대사성 윤의중이 대사성은 성균관 대사성이 그러니까 성균관의 요즘 이제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책임자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무슨 뭐지 성균관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대사성 윤의중이 이여래차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이곳에 왔다고 해서 위신사화 자기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중학 교수로 있는 사람이 성균관 본관에 와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와서 섭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사성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착을 인사하여 또는 또한 이웃 집을 그 성균관 근처에 집을 빌어서 여기 처거니라. 건자는 자기 이름이지요. 거기에다가 나를 살도록 했다. 그러니까 성균관에 이제 저 대사성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 부하 관료의 집까지 마련해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무 평생지분이라 일찍이 평생 만나본 일이 없었는데 지유 귀천지혐 그리고 단시 귀천의 혐의만 있다. 나는 낮은 벼슬아치고 자기는 성균관 대사성이고 이런 높은 벼슬아치만 있는데 권고의학시하니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 뒤를 이렇게 잘 봐주니 감언적 유지라. 그 은혜에 감사함은 있고 이 괴무의 소답이라. 내가 그 보답할 것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욕부후의 그 후한 뜻에 부응하고자 해서 야겨 도자수 동처라. 그래서 그 집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거기서 좀 잘 지내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자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외가 쪽 사람인데 산청 사람이에요. 자가자수고 이 사람의 이름은 도희령이라고 발할 희자 오래 살기를 바라서 아마 이분 1539년생인데 1566년인가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죽는가 그래요. 이 호를 양성헌이라고 하는데 덕계보다 18살 적어요. 그런데 덕계가 굉장히 챙깁니다. 이 사람 천재였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덕계보다 18살이나 적은데 지금 1565년인데 그 다음에 1566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살, 28살에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이 벌써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그때 서울에 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더불어 같이 지냈다. 세불과 중리, 형세가 중간에 이사할 수 없어서 없고 차 편의 중학 왕래 또 중학에 왕래하기가 편해서 2차 수사라 이로써 그에게 감사를 하고 추위 위기라 가을에 기약을 삼겠다 했다. 가을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불분명하지요. 그리고 이런 무슨 이야기들 그 다음에 18일 19일에 있었던 이야기들 보면 요 이제 진주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기록인데 19일에 보면 그게 하지평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하진보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 단목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지평 하진보는 여기형 생원 위보로 제인사라. 그 형 생원 하위보와 더불어 이웃 집에 있었다. 그 이제 이 하진보는 1530년생이고 하위보는 1527년생인데 이 두 분 다 남명 선생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덕계하고도 잘 알고 있고 이 두 분의 그 후손들이 지금 단목에 대대로 살고 있는 하씨들이죠. 이 하위보라고 하는 이분은 아들이 13명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들들이 그 하진보 하위보 동생이 하진보고 하진보의 동생이 하국보인데 이 세 사람들이 후손이 전부 하위보의 아들들이 양자 들어가 가지고 다 대를 이어 가지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요. 그 추지기가 그 집에 이르렀더니만 출, 전화, 단홍, 청백, 수색병. 이게 이제 그 봄 되니까 아마 3월 19일이니까 아마 봄에 화전을 만드는 모양. 전화하는 게 화전이죠. 그 다음에 전화단, 그걸 둥글게 꽃을 집어넣어서 만든 그 전과 홍청백, 붉은색, 푸른색, 흰색 등 여러 색깔의 떡 이런 것을 내어서 나에게 대접을 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적어 놓은 걸 보면 이게 이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대접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분들은 하위보, 하진보 하는 이 집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잘 살았던 모양이고 서울에도 집을 갖고 있고 넉넉하게 살았던 모양. 그 다음 3월 22일 이후로 이제 그 김효원이 장원했다는 기록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4월 1일 기록을 보면 요 이민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시를 거기에 남겨놨어요. 이민각이 시를 지으면 자기가 답하고 이민각이 시를 지으면 자기가 답하고 했던 이 시가 여러 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4페이지 보면 영년일기 4월 16일조 4월 16일조를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영년일기 을충년 4월 16일조 있죠. 남명선생 회보비서 남명선생이 나의 비서는 나의 자기 편지죠. 나의 편지에 회답을 보내오셨다. 책이 견이 불고 의를 보는 것이 높지 못하다는 말로서 나를 꾸짖으셨다. 의를 보지 못함이 의를 보는 것이 높지 못하다 이 말은 지금 벼슬 할 만한 때가 아니잖나 이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벼슬 그만두고 안 내려오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기가 차지요. 자기 제자만 높은 자리에 올려주려고 난리일 건데 빨리 그만두고 안 내려오나 이런 이야기. 지금 벼슬 할 만한 때인 줄 아나 하면서 지금 그 의를 보는 것이 높지 못하다는 말로 꾸짖었다. 기경발 혼타지이라. 그가 그 남명 선생이 경발 혼타 내 어리석고 게으름을 깨우쳐 주는 것이 지극하다. 그 이제 남명 선생 편지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배 반년, 그러니까 절을 하지 못한 지가 반년이다. 이 말은 남명 선생 만나 뵙지 못한 지가 6개월이나 됐다. 심히 불성 준회에 의한 깊이 그 가르침을 준회라 하는 말이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들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더니 홀몽불비하신 문득 이번에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글을 보내주셔서 원시 규범하니 멀리서 나를
경계하는 글을 보여주시니 수제 천리나 비록 천리 멀리 있지만 여대 추상열이라 마치 가을 서리와 뜨거운 해를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기록들은 참 놀라운 기록인데 이게 남명 선생 당시에 이 덕계 선생이 남명 선생을 두고 마치 추상열이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면 수발 조기 기나라 너면히 머리카락이 서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뻗떡 선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늘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기나라 충분히 게으른 마음을 일으키게 할 만하다. 오매 사상 자나 깨나 선생을 그리워하면서 영인 인맹 초전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이 싹 틀면 금방 타들어가게 한다. 그 이제 선생의 글을 읽어보고 난 뒤에 내가 좀 게으르려고 하면 그래 되겠어 하는 생각이 문득 일어나서 그만 게으른 생각조차 타들어 없어지고 한다. 그리고 비지주 분파 기상이면 하이 타첨요 용누리요. 지주 분파 기상. 지주 분파 기상 하는 말은 마구 흘러 내려오는 데서 파도 치고 흘러 내려오는 데서 떡 버티고 서 있는 지주라고 하는 게 중국의 황하 중간에 황하가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이 지주석이라고 하는 큰 돌이 있습니다. 산 비슷하게 딱 버티고 있는 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황하의 중간에 흘러가는 중간에 그게 떡 버티고 있는데 그게 막 비가 아무리 오고 막 물이 아무리 콱콱콱 흘러가도 이건 딱 버티고 있는 그거를 이제 지주 분파 기상이 그 분파에 미치광스럽게 흘러가는 파도에 떡 버티고 있는 지주 같은 기상이 아니면 하이 타첨요 용렬이요 어찌 이 용렬하고 비루한 내 같은 사람의 마음을 칠 수 있으리요. 내 마음을 탁 건드려 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것은 남명 선생의 그 지주 분파 기상 마구잡이 흘러 내려오는 물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지주와 같은 기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또는 눈빛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이 글을 탁 보니까 그게 떡 떠오르더란 거예요. 차심소해면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허부경책지교라 헛되이 나를 깨우치려고 꾸짖은 그 가르침을 저버릴 터이니 타일 도천의 무의위 영귀지자라. 다른 날 도천에서 도천은 덕천을 말합니다. 지금 덕산 있지요? 덕산을 도천이라고 더 표현합니다. 다른 날 도천에서 무의위 영귀지자라. 그 시를 엎조리며 돌아갈 바탕으로 삼을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음 날 도천에서 선생님 어떻게 만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5월 20일에 왕배 이영공 도남 이런데 이영공 도남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 단성에 살았던 그 합천 이씨인데 이 청향당 의원하고 같은 집안인데 바로 이분은 일신당 이청경의 할아버지 이도남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서로 그때 어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제가 시간을
그 326페이지에 보면 9월 2일조에 보면 덕계가 기고봉을 여러 번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가 이날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기에 보입니다. 그 326페이지 저 밑에 9월 2일조 보면 왕견 기정랑 대성 정랑 기대성을 가서 만나봤다. 도저작 여겨지동 도저작도 또한 그와 나와 함께 갔다. 도저작이 바로 도희령이라고 하는 아까 이 양반입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 32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9월 12일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해 9월달입니다. 45살 9월달 아까 3월 4월 이래 봤는데 이제 9월달 기록인데 요 9월달 요 9월 12일에 고향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효두에 새벽에 구삼인이 내별이라 구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와 이별했다. 도자수가 선예 성정은 정사 도자수라고 하는 이 사람 아까 도희령이 먼저 성정원에 나아가 정사란 말은 이제 나 그만두고 내려가겠다. 사표 내는 거. 여여 종제 오현 나는 사촌 동생 오현과 더불어 오현과 질우치적 이 질하는 말은 질서인 우치적과 더불어 남행을 하였다. 그 남행을 했다 이 말은 산청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역견 유하규 희림 그러다가 그 중간에 하규 유희림을 만나서 괴주 서별 술을 나한테 대접해서 인사를 했다. 작별을 했다. 행지 한강 가다가 한강에 이르려니까 정박사탁이라면 정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정탁은 원래 퇴계 문인이었는데 진주 교수로 와 있다가 남명 제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정탁이라고 1526년생인데 이 정탁이 대장 주효라 크게 술과 안주를 펼쳐 놓았다. 그러니까 한강 배 타는 그게 이 술과 안주를 버려 놓았다. 그리고 개선이 되지 배를 메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배를 딱 메어 놓고 이제 대절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송상사 읍비추지 송읍이라고 하는 분이 뒤따라왔다. 장두가 열좌라. 장두 열좌라 하는 말은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 노 있는 머리에서 바로 뱃머리에서라는 뜻입니다. 뱃머리에서 열좌 쭉 늘어 앉아서 각 행주 각각 술을 돌렸다. 정자정이 음덕단율이라. 정자정이 바로 정탁입니다. 정탁의 자가자정이. 근데 조금 전에 정탁이라고 해놓고 여긴 정자정이라고 하고 이러면 이게 사람 자를 잘 모르면 딴 사람인 줄 알겠죠. 이게 옛날 어려운 게 이게 이제 호를 적어 놓기도 하고 자를 적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벼슬 이름도 적어 놓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 헷갈리죠. 그래서 정자정이 음덕단율이라. 이 정탁이 그 단율하는 말은 율시 온율시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정 주중인 하야 다불성어이라. 그래서 각각 그 시를 지어서 주었는데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여화 망자와 나는 망자 운에 화답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중간에 거기에 망자 바쁠 망자 하는 글자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망자 운에 따라서 자기가 시를 한 수 온 율시를 지은 거지요. 요 시만 하나 보겠습니다. 허리 사이에 석자 칼이 있어 가을물에 차가운 칼날을 씻는다. 처음엔 견우성 북두성까지 뻗치던 기운이 나루에 이르니 문득 평소의 기운이 변하는도다.
부러진 하늘 기둥을 부지할 만하고 급박한 정광을 길이 토하니 남아의 뜻을 이루려거든 두어 맞이기 뽕밭으로 돌아가지는 말라. 이제 큰 뜻을 가지고 한번 정말 제대로 배운 것을 현실에서 한번 실천해보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견우성 북두성까지 뻗치던 기운칸이 요 말은 남명 선생이 조원에게 준 시에 이 시가 이 글이 있습니다. 그 조원이라고 하는 분은 아까 했던 이준민의 사위예요. 이준민의 사위인데 조원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그 유명한 이옥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지요. 이옥봉이라고 하는 시인의 남편이 그 이옥봉은 이 조원의 첩이에요. 조원의 첩인데 그 이옥봉이 시 짓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이 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조원이 시험에 장원급제한 것을 두고 남명 선생이 시를 하나 지어준 게 있어요. 증조장원 원, 장원 조원에게 시를 지어줌. 한데 거기 보면 우두회회지의 신유인부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견우성 북두성, 견우성 북두성이 있는 넓고 넓은 터에 하늘이 가만히 넓은데 그 중에 견우성도 있고 북두성이 있는 그 넓고 넓은 하늘에 요 따지잔 터라는 뜻입니다. 그게 신유인물이라. 정신은 논일지만 칼날은 논일지 않아야 할 거다. 이거 이제 이 조장원 원에게 준 이 시의 첫머리가 그 칼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주 상박광한유라 그 서리 같은 빛이 광한전에까지 다 흐른다. 이제 번쩍번쩍 긋는 그 칼빛이 저 달에 있는 광한전까지 다 흐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하자면 조원의 그 능력이 탁월한 것을 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칼 그거를 우두회회직하는 게 이거는 말하자면 이 세상을 두고 말하는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정신은 논의려야 하지만 칼날은 논의지 하죠. 칼날 그거 함부로 놀릴 거는 아니다. 정신이 고상한 경지에 가야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할 때 견우성 북두성까지 뻗친 기운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보고 이렇게 바로 고무렵에 요 글을 써서 아마 같이 이제 남명 선생의 시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안 나오는가 이래 싶습니다. 그 다음 9월 21일에 보면 이제 산청에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331페이지 보면 거기에 남명을 만나는 기록이 나옵니다. 남명을 만나는 기록이 나오는데 처음에 남명을 만나려고 했는데 무슨 비도 오고 이렇게 못 만났다가 그래 1565년 10월 12일조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지고 3일 동안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월 13일, 14일, 15일하고 16일에 이제 그 헤어지는데 헤어지면서 그냥 헤어질 것 같이 하다가 그냥 헤어지지 않고 10월 332페이지 보면 10월 27일, 29일 요 기록에 보면 이제 그 사이에 헤어지면서 남명 선생이 이 덕계의 집에 찾아간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보면 함양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때 함양 군수가 동강 김우홍의 맏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강의 둘째 형, 맏형 둘째 형, 그 다음에 동강의 셋째 형까지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어울리고 하는 기록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명 선생의 문인들이 그게 수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루하루 어떤 식으로 짤막짤막한 기록을 통해서 남명 선생의 제자들끼리 어떻게 어울리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자세히 좀 보면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록, 옛날 기록이 우리가 보면 아주 덤덤한데 그거를 요리조리 알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얼른 보면 간단한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리조리 알고 보면 이 사람 누구고, 요 사람 말은 안 했지만 요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가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의 만난 기록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몇 가지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일기가 예사로운 일기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번역이 다 안 됐습니다. 번역이 다 안 됐고, 이 내용 가운데서는 덕계 선생 문집에도 실려 있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문집 만들 적에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다 싶은 것만 뽑아가 하고 나머지는 문집 만들어도 돈 많이 든다고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있는 기록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중요한 자료들은 후대에 남길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년일기 이게 제대로 간행이 되고 번역이 되고 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 자세한 설명이 달린 번역이 필요해요. 그냥 번역해 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수와 만났다 이래 아무 재미도 없어요. 자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걸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무슨 제대로 된 맥락도 제대로 없는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